와, 개인들이 9조 원 이상을 하루에,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외국인들이 파는 금액이 단순히 커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총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팔아도 훨씬 더 금액은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다라고 단순 수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이 2천조를 깨냐마냐 했었죠.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천조가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같은 수량을 팔아도 훨씬 금액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이 수치가 어색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걱정이 되죠. 2000년처럼 고점 찍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냥 매도 기회도 없이 그냥 딱 찍고 그냥 빠졌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수익이 난 사람들도 다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제가 진짜 오랫동안 리테일에 들어가지고 딱 30년 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리테일에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요.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스닥부터 사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완전 이거 변동성 롤러코스터 장세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미국 시장은 올해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1월 들어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그 워딩들을 보면은 다분히 올해 그 11월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노리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내용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시작하자마자부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일으키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정책들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제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 취임하고 1년 차이지 않습니까? 올해 또 선거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의 대외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걸 가만히 보면은 유럽이나 캐나다나 뭐 인도나 다른 국가들이 작년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이제 좀 화해의 제철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이 작년보다 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길을 계속 가면서 그대로 쭉 가면 그게 나쁜 거, 악재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악재를 반영하면서 그냥 움직일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나 정체적인 그런 워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미국 시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변동성의 한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00포인트를 S&P 500 기준으로 살짝 찍었다가 못 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여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미국의 1, 2, 3, 4위가 사실 그 밑에 있는 5위, 6위, 7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애플이 2위가 됐죠.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알파벳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종목에 보면은 알파벳만 좀 견조하게 있었지 나머지들은 빠지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고 그 엔비디아 박스권은요 작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엔비디아가 1위가 박스권에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은 빠졌다가 요즘에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빠졌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알파벳이 좀 버티긴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조금 더 지나서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엔비디아는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소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AI 버블론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작년 초에 딥스크가 있었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한번 있었고 요번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저는 바라보냐면 AI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길게 보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딥시크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AI 버블론의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플하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상승을 3년간 했어요. 챗GPT 발표 이후에 네. 2022년 11월에 했나요? 2023년부터 3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소위 인프라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한 AI의 기반을 가지고 그것을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과정에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순환 CEO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이제 피지컬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나 로봇이나 이런 게 한때 테마가 강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익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엔비디아 왜 주가가 이런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왜 빵속권에 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월가의 목표 주가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 높고 거의 100%다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AI의 긴 흐름 속에서 인프라 구축이 이만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다른 쪽을 미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가 올라왔고 다른 게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주든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알파벳이 여러분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애플이나 알파벳이 올라오면서 그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기초 분석도 꽤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처음 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S&P 500의 화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횡선을 이렇게 권았는데 네. 세로축을 권았는데요. S&P 500의 상승, 미국 시장의 상승은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자기 부동산 버블 붕괴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승하는 기본적인 기저의 바탕은 유동성이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S&P 500 666포인트였습니다. 2009년 저점이 666포인트인데 그런 거 아세요? 이 종목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요. 네. 텐베거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10배를 가고 나서 이거 사실 이론은 없는데 네. 10배 가고 나서 힘을 잃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0배에 왔어요. 그 사이에 10배에 왔습니다.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쉬었다 가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이 최저점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급등을 했겠어요. 그러나 2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죠. 그 다음 3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죠. 그 다음에 2년 상승하고 또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상승하고 또 쉬었어요. 그리고 3년 상승하고 이번이 2026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기초 분석은 사후적인 거고 과거 그랬다고 지금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런 것들이 맞아 나중에 사후적으로 맞느냐? 이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돈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로 돈을 흘러가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간에 음봉이 크게 난 거는 언제였냐면 2018년과 2022년이었어요. 이거는 언제였어요? 금리 인상할 때예요. 금리 인상할 때는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때에는 조금씩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미국 시장은 예전처럼 이런 작은 음봉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양봉이 나도 이렇게 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3년 동안에 급등한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별로 섹터별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전체 시장은
아주 크게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보면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작년 미국 시장이 꼴찌를 했거든요. 전체 네. 모든 대형 시장 중에서는 완벽하게 꼴찌를 했고 나스닥도 에퀴 대비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 작년에 오른 게 아니라고 지금 음봉이 난 걸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11월 3일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예. 지난 60년 아니지 70년 역사를 예. 보면 중간 선거에 가까워질 때 주가가 올라야 맞습니다. 집권당이 이겼던 예. 게 많잖아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저도 아는 걸 모를 리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 한 4월시가 되고 나서부터 예.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건 혹시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더 빠져야 되는데 예. 작년에 그렇게 렐러티브하게 졌는데도 그렇게 예. 보시나요? 예.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시장은 그 시장 안에서 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3년 연속 상승을 하면서 그 안에 주가가 올라온 거에 충분한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라보는 거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도 이게 과거에 그랬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또는 수익률 차이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는데 결국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장 빠지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또는 최소한 여기가 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기가 저점일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이제 대규모의 재무부를 통한 현금 이제 유동성 확보가 이제 되겠죠. 이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항상 그걸 먼저 바라보잖아요. 그걸 먼저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요번에 1분기에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월, 3, 4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있다가 그게 나오면서 쭉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막상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 선거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정책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걸로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는 그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또 우리 시장도 한번 돌아봐야 할 텐데 네네. 그러면 당장 뭐 2월도 그렇고 상반기 때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그릴까? 워낙 지금 또 변동성 속에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결부지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한 마음 제 분석은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상승의 1차적인 상승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올라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요. 제가 중간에 껴서 사실 1월 달에 이번 급락 나오기 전에 27% 올랐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좀 저도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것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6월부터 올랐어요. 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5월 말을 마지막 주부터 올랐습니다. 6월 그 대선을 앞두고 올랐거든요. 그 6월에 처음 올랐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저평가 해소를 한다. 거버넌스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7월에 상법 개정이 1차 상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6월에 한번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시장 대비 우리는 너무 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랐는데 이게 20% 정도 올랐어요. 이때 20% 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1차 상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안 올랐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겉봐 우리가 무슨 상법 개정하고 거버넌스 개혁이야 우리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 9월부터 10월까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30% 올랐어요. 29.8%가 올랐거든요. 이때 올랐을 때는 이 상법 개정이나 거버넌스 개혁이 밑바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오른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장은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모였습니다.
11월 달서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정 보였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판 거는 9월부터 10월까지 샀었던 액티브가 팔았습니다. 패시브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많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12월 말서부터 요번에 오르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오른 게 거의 27%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상승이 똑같이 30% 이렇게 간다든지 또는 20% 가고 나서 그 다음에 30% 갔는데 그 다음은 그보다 더 높게 이런 게 드문 경우예요. 아주 드뭅니다. 이게 중간에 30% 가면은 그 다음은 그보다 좀 낮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저는 3차 상승을 1월 달부터 4,050포인트 계산을 하는데 4,000포인트로부터 계산해 볼게요. 그럼 30%면은 1,200포인트잖아요. 그럼 5,20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기적 분석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딴 얘기 좀 이따 할게요. 5,200포인트 갔으니 야 그러면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나는 모르겠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오를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뭔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올라온 폭도 거죠. 올라오는 폭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지수 얘기했지만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제가 일부러 요즘에 그 세미나하고 다니면서 요걸 이렇게 굵은 선으로 했는데 이게 11동 평균선이에요. 20일도 아니고요. 우리 그 지금 가장 지수에 영향을 주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11동 평균선에 이제 닿은 거거든요. 또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랐다가 11동선에 이렇게 닿았어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빠졌을 때 이걸 깨고 내려갔었어요. 이때 빠졌을 때 6.29%인데 오늘 5.8% 빠지고 지금 시간에서 약간 오르고 있죠. NXT에서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 우리 시장의 지수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200포인트는 우리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5,200포인트는 멀티플로 계산을 했을 때 12배 가까이 갑니다. 12배 가까이. 물론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사실 EPS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440포인트 정도로 했을 때 12배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아시아 평균이 12배에서 13배예요. 그러면 이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시아 평균까지 왔다. 정상화됐다. 라는 정도까지는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30포인트 가까이 1월에 그렇게 올랐어? 그러면 2월은 연휴도 있잖아요. 할리데이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1월보다는 2월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월에는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세고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지금 화면 보시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얘들이 지금 꺾인 차트가 아니에요. 얘들이 힘이 전혀 안 꺾였습니다. 그냥 여전히 지금 앞으로 갈 길을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가치로도 그렇습니다. 가치로도 26만 원, 15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나왔지만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15만 9천 원 아닙니까? 26만 원짜리, 24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은 가치로도 그렇고 수급으로도 그렇고 지금 차트로도 그렇고 얘들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더 가는데 지수는 못 가?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 좀 꺾이는 빅테크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이요? 네. 예, 그거하고 지금 이제 또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만 보면은 우리 시장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꺾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모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은 SK하이닉스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 다 반도체이잖아요. 삼성전자하고는 비교가 좀 안 하지만 SK하이닉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이번에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고평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평가인 걔들이 좀 빠질 때 얘네는 고평가 아니고 아직도 저평가니까 얘네는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이 빠지니까 우리가 빠진 게 그 연동하면서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빠지는 폭보다 우리는 덜 빠질 거고 걔들이 좀이라도 버티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빠진 부분도 미국이 어제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들 빠진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견조하게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외국인이 지금 계속 내다 팔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목요일인데 10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1월에 한번 액티브 작업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반도체들이 떴었잖아요. 근데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는 않아요. 그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사고 팔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이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일가에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뭐 소위 그 셀 아메리카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가 있어요. 지수는 어떻든 버티고 있지만 위험 자산이 줄어드는 자금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냐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거나 재무 구조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기금속으로 금이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위험 자산에 대한 해지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쪽에 자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리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분 빠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빠지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기서 빠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를 파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면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날이죠.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 개인들이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만 코스닥 빼고입니다. 예. 코스닥하고 합치면 이게 얼마죠? 9조 5천억이에요. 9조 5천억. 9조 6천, 9조 7천, 9조 6천억 됩니다. 9.6조에 9.6조. 사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만 2.5조 팔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만 네, 삼성전자, SK는 합쳐가지고 3조 3천. 네, 거의 뭐 그 정도 판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6조 2천억 팔았는데 거의 4조 가까이, 3조 네. 몇천억 정도를 판 것 네. 같더라고요. 그 두 종목을. 맞아요. 근데 개인들이 또 그걸 받은 겁니다. 4일 전인가에 이거 성공했죠. 네. 4일 전인가에 개인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다음날 일부 바로 예, 팔고 이런 걸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급등해가지고 그때 샌디스크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이 그럴까 하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와 개인들이 9조 원 이상을 하루에 우리 시장이 한참 침체되고 안 좋을 때는요. 전체 거래 대금이 8조 막 9조 대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되게 심각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파는 금액이 단순히 커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총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팔아도 훨씬 더 금액은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다라고 단순 수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이 2천조를 깨냐 마냐 했었죠.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천조가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같은 수량을 팔아도 훨씬 금액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에 나중에 뭐 다시 많은 게 빠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뭐 4천조, 5천조 시대를 계속해서 간다. 더 올라가서 6천조 시대,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5천조를 간다. 그러면 이제는 이 수치가 어색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하고 나간다. 물론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나 전체 시총이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2천조일 때 자기 자본 대비 신용을 다 딱 한도를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배가 된 시가총액인데 그 한도 그대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을 강세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개인들이 오늘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산 걸 이걸 보라 이거예요. 이런 적도 없었고 이 자금이 그러면은
기존의 이 시장 안에 있었던 자금이겠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서 오는 자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예금에서 오는 자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퇴직연금에서 오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퇴직연금에서 DC형 전환하면서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되게 보수적인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큰 자금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을 막 사면서 막 치고받고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보수적이어가지고 ETF나 아니면 펀드에 많이 들어오고 또는 시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카카오, 네이버에 그리고 삼성전자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그분들이 들어온 자금들은 이걸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마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걱정이 되죠. 2000년처럼 고점 찍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2000년대 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냐면요. 2000년 삼성전자가 피레침이었어요. 2021년 얘기하시는 거죠? 2021년 끝나고 네. 그 급등했다가 2021년에 6,800원 찍었을 때. 네. 네. 피레침이었어요. 네. 그냥 매도 기회도 없이 그냥 딱 찍고 그냥 빠졌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수익이 난 사람들도 다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AI의 고점을 누가 아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AI 고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 어디 거냐는 거를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쪽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27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8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9년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야 이거 아직은 고점 아닌 것 같아. 또 매수도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 고점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사실 핵심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시장 측면에서 기술적이든 뭐 기본적인 어떤 것든지 간에. 그래서 21선 얘기 많이 하시긴 하는데 보통은. 뭐 21선 얘기하면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허접한 차트시트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니까. 단기적일 때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21선은 생명선이에요. 네. 그래서 21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가만히 잘 보면 21선을 깨면 꽤 오래 조정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그거보다는요. 한 번은 무조건 조정 보인다는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안에 한 번은 조정 보인다. 근데 1월에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려가지고 조정이 이렇게 빨리 오나? 원래 저의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분기에 제가 생각하는 5,200 정도를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면 그 조정은 어떤 조정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미국이 한번 조정을 보일 때 대세 상승일 때 조정 보일 때 15% 정도 조정 보이거든요. 많아야 20%예요. 30% 이상 조정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랑 요즘에 많이 비교하시냐면요.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일본하고.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2013년도에 아베노미스 하고 나서 거버넌스 개혁을 2014년도, 15년도에 했어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반 동안 마이너스 2반까지 딱따블 지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조정이 약 15%에서 20% 사이 한 18%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 조정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있고 물론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도 딱 2배가 왔잖아요. 이번 상승의 시작을 어디라고요? 6월에 시작했어요. 그게 2,600포인트입니다. 지금 딱 2배 왔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조정을 보이면 한 15포인트 조정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왜냐하면 이게 꺾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기가 저는 1분기에 이쯤 갔다가 한 2분기쯤에 여름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그냥 여기 터치해 버려 가지고 300까지 갔었죠, 일시적으로. 예, 5,370까지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2월 달에 그럼 15% 빠져?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센 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5,300포인트에서 10% 정도면 얼마 되죠? 4,800이요. 네,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4,800, 4,200 가면은 매수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진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조정은 한 1,000포인트 빠지는 조정. 1,000포인트라고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5,300에서 빠지니까. 예.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조정이에요. 하락이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이 2월에 그럴 거냐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사실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워낙 주식 저보다도 오래 전문가시니까 지금 기준 60일선이 4,400이고 예. 20일선이 4,950이긴 한데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이 올라올 거잖아요. 올라오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딱 얘기하신 숫자가 되긴 되는데 예. 그게 2월 달에 오기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2월에 거기까지 얘네들이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저 밑에 있는 데까지 2월에 그냥 단방에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말씀. 그렇게는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결국 5,000 깨지고 한 예. 4,000 저번에 4,930 갔잖아요. 며칠 맞습니다. 전에. 예. 거기서 이제 예. 조금 더 내려오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해봐도 되는 많이 느낌이 들어오겠죠. 있는 거네요. 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주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몇 년 전에 들어갔던 종목을 묵혀놓은 분들도 있고 지금 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럼 이제 나도 본전됐어, 이제 본전됐어. 그런 분들도 있고 나도 이제 장이 좋다니까 이제 좀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하필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아마 지금 왜 하필 내가 들어오니까 또 빠져 이런 그렇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본 분, 아니면 좀 아슬아슬한 분, 아니면 손해 보시는 분. 예.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가 개인별로 굉장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적절할까요?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는 개념보다도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고 네. 그리고 뭐 운 좋게 또는 실력이 있어서 이번에 잘 잡아서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제가 전 증권사에 있으니까요. 이 고객들을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오늘 빠진 거 조금 편하게 보셔요. 사실은요. 이미 뭐 삼성전자 두 배 이상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좀 보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떨어지기 전에 나는 최대한 고점에서 팔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모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고 내려갈 때 파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려가면 줍줍을 하고 손이 안 나가요. 줍줍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걸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11일 평균선을 몇 개 거놓냐면요. 11일 평균선이 이게 가파르게 간 사람은 간 주식은 11일 평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애들은 21일 평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2일 평균선을 한번 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꽤 오래 쉬어요. 나중에 다시 갈지언정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0일을 깨고 20일까지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거래 매물이 나온다든지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일부를 덜었다고 해서 나는 그 다음에 얘를 못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절절매고 잠 못 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이에요. 나는 원래 목표가 엊그저께는 17만 원대 이 말이 더 먹히긴 했는데 원래 목표가 20만 원, 26만 원, 24만 원 나왔으니까 난 2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 SK하이닉스가 나는 90만 원이었는데 나는 SK하이닉스 100만 원에 팔 거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은 10%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 졸이고 있느니 10%는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고 어떤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수익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대안인가? 이거 말고 수익 낼 것은 없나?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업사이드가 위로 얼마큼 있나 수익률이 이걸 판단하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버신 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요? 네,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사람 이제 시작했어 네. 약간 수익률이 요러신 왔다 갔다 분들. 하시는 분. 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000년, 2020년, 2021년도에도 봤고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은 고위험 주식이에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향은 보수적인데 시장은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 고위험이라서 거기에 트러블이 생겨요. 상충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저는 어떻게 권하고 싶냐면은 뭐 주도주를 사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물리더러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ETF를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ETF로 코스피 200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설령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손실을 안 나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생각하는 성장 섹터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성장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뭐 우주 로봇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시죠? 우주 로봇, 자율주행, 이런 공장 자동화. 네. 뭐 이거는 누구나 그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길에 가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ETF는요. 걔네들은 이렇게 흔들려도 야 이거 장 빠지면 어떡해? 막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상이 글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ETF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마음 안 졸이고 혹시 올라주면 더 수익률이 더 좋고 설령 지금 서 있거나 아니면 좀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갈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저는 보수적인 성향 분들은 예, 저는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아직 주식을 안 하셔서 예. 이제 할까 말까 하는 호초를 분들에 대한 보낼까 말까. 마지막 그 네. 세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하시는 지금 거죠? 들어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막 떨어지니까. 그분이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요. 저도 저퇴직연금에 펀드하고 ETF 하나하고 펀드 2개 하고 현금 30%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에 있는 돈 퇴직금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전력기기, 배당, 그리고 AI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성장해야 되는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보수적인 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타이밍 상관없이 지금 그래도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제가 진짜 오랫동안 리테일에 들어가지고 딱 30년 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리테일에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요. 네. 보면은 주변에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증권사 직원으로 있으신 분들은 큰 돈을 버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센 종목을 살 줄 알아요. 센 종목을 살 줄 안다는 얘기는 주도 종목을 산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치를 따집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를 따져요.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주식은 더 안 빠질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은 주식을 찾아요. 안 빠질 것 같은 주식을. 근데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오셨다. 그러면 지금도 제일 센데 계속해서 추정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얘기도 있는데 예.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거 좀 얘기 좀 아까 해주시면. ETF 얘기 나오길래 저도 코스닥 ETF 그러니까요. 최근에 다들 많이 관심 코스닥 150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랑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물려가지고 얘기 좀 그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상 왔잖아요. 코스닥은 고평가예요. 원래 고평가입니다. 원래 비싸고 예, 우리 코스닥은 원래 고평가라서 가치 정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당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거래소에서 코스닥 떼내가지고 코스닥은 새롭게 코스닥 운영 지침을 새로 만든다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으로도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럼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결국은 코스닥은 개별 종목이나 섹터 가지고 우리가 섹터 ETF도 하지만 코스닥은 제도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평가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코스닥을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현명하신 거예요. 그냥 지수를 사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은 지수를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 안에 사실 들어있는 게 제일 큰 게 바이오고 예. 그다음에 뭐 소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코스닥 안에 있는 개별 종목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예. 그 안에서 업종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좀 리스키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은? 아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저 같으면은 충분히 할 수 아니, 근데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이사님은 전문가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보시는 일반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 네, 네. 어떤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똑같이 일단은 삼성제 SK하이닉스가 위로 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묶여 있는 걸 해볼만 하잖아요, 그건요.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건 지금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주 묶여 있는 걸 좀 해. 그래서 지수사 같은 게 안 밀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코스닥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는 코스닥에 있는 올해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1월에 보여준 게 그 해 굉장히 셉니다. 그 섹터가. 그러면 우주항공에 있는 것들이 모여져 있는 또는 우주항공만 있으면 너무 좀 내가 위태시한 것 같아. 그러면 우주항공 플러스 로봇 이런 ETF들이 있어요. 또는 방산이 있는데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시는 건 저는 손에 안 볼 것 같은데 예,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계속 마지막 네네, 기록에서 네네, 죄송하지만 네네. 정말 마지막 네네. 질문 원자재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은이 예. 지금 한 27% 정도 급락했다가 뭐 한 이틀 정도는 1% 8%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오늘 거의 이틀간 올랐던 거 다 내줬거든요. 13% 가까이 떨어져서 그러겠죠. 요거 한번 좀 분석해 그건 거기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물론 뭐 은이 뭐 전세 전자제품이니 어디에 봐 다 들어간다 이런 거는 쭉 오르면은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구리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번에 금과 은이 올라온 거는 다분히 돈의 힘에 의해서 화폐 가치 하락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금이 더 추락을 받는 것은 금은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아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해서 어차피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정 리스크 있죠. 전 세계적으로 불안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할수록 금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금은 제가 보기에 이번 변동성 이후에도 계속 그래도 저는 올라간다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은 금이 오르고 나서 나중에 따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재기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은은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은은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은 이제 금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합니다.